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펴드르 도스토옙스키의 찬란한 시작을 알린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설에는 거대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저 이 소설은 두 남녀가 주고받은 편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첫 장편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견디는 인간의 마음과 한 끼 식사보다 존중이 더 절실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묻는 것은 가난이 얼마나 불행한가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고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잔혹한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두 사람이 주고받는 편지를 따라 조용히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낭독 역시 작품 전체를 다룹니다. 긴 시간이지만 잠시 일상의 소음을 끄고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낡고 차가운 자취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곳에서 피어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고귀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을 읽겠습니다. 4월 8일 마카르의 편지. 더없이 소중한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제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나칠 만큼 행복했습니다. 당신 같은 고집쟁이가 그래도 이번만은 내 말을 들어주었군요. 엊그제 저녁 8시경에 잠이 깨어 아시다시피 나는 퇴근 후에 2시간씩 잠자기를 좋아하거든요. 촛불을 켜고 종이를 꺼내 들고 펜촉을 깎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문득 눈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역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알아맞히셨군요. 당신 방 창문의 커튼이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넌지시 암시한 것과 똑같이 끝이 접혀서 봉숭아 화분에 걸려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얼굴도 퍼뜩 창가에 보인 듯 했습니다. 당신 역시 그 방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 같았지요. 귀여운 당신의 얼굴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없었던 게 얼마나 유감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남들처럼 눈이 밝던 시절이 있었건만 이렇게 나이께나 먹고 보니 하는 수 없군요. 요즘은 왠지 자꾸만 눈앞이 가물거리고 저녁에 일을 하든지 무엇을 좀 쓰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엔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눈물이 나오곤 해서 딴 사람 앞에 나서기가 창피할 지경이랍니다. 그렇지만 나의 천사여, 나는 당신의 미소를, 그 부드럽고 상냥한 미소를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은 귀여운 나의 천사 바렌가여, 당신은 기억하시는지 내가 언젠가 당신에게 키스한 일이 있었지요. 바로 그때와 똑같은 황홀한 전율을 마음속에 느꼈답니다. 귀여운 벗이여, 어제 저녁에 당신은 창가에서 손가락으로 나를 놀리는 신용을 하셨지요. 나는 그렇게 보았는데 정말 당신이 그런 장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편지에다 꼭 자세히 써보내 주십시오. 그건 그렇고 바렌가, 내가 생각해낸 커튼 신호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재미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려고 앉아있을 때에도,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울 때에도,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나는 잘 알고 있지요. 저 커튼 너머에서 당신도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몸성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리라고. 커튼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안녕히, 이젠 주무실 시간이 되었어요. 라는 뜻이지요. 커튼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혹은 어디 편찮은 데 없나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저는 덕택에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뜻이지요. 어떻습니까? 참 그럴듯한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이젠 편지가 필요 없게 되었군요.
묘안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묘안을 생각해냈단 말입니다. 그래도 꽤 쓸모있는 인간이 아닙니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귀여운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젯밤에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편안히 잠을 잤기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를 해서 잠자리가 바뀌면 아무래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가 보군요. 오늘 아침에 나는 그야말로 홀가분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어쩌면 그렇게도 상쾌합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태양이 빛나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며 대지는 온통 훈훈한 봄 향기를 풍겨 자연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밖의 모든 것도 역시 이러한 자연 환경에 어울리게 봄다운 태세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법 즐거운 공상에 잠기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나의 공상이란 바램가 언제나 당신에 대한 것뿐이지요. 나는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자연의 운치를 더해주기 위해 창조된 저 하늘의 새와 당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램가 그리고 나는 근심 걱정과 노고석에 허덕이는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새들의 걱정 없고 천진난만한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공상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공상을 하던 끝에 나는 더욱더 엉뚱한 비교까지 해보았지요. 바램가,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이와 똑같은 감정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운 벗이여, 내가 이런 말을 일부러 쓰는 것은 공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조건 유쾌하기만 하고 재치있고 재미있는 상념만이 떠오르며 그리고 줄곧 달콤한 말만 늘어놓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모두 그 책에 적혀 있는 말들이지요. 그 책에서 작가는 그와 같은 욕망을 다음과 같은 시로 엮어서 표현했더군요. 어이하여 나는 새가 되지 못했나. 어이하여 자유로운 새가 되지 못했나. 이런 기절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감상이 적혀 있지만 그까짓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오늘 아침에 대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나는 아직 출근을 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벌써 봄날의 새들처럼 방에서 뛰어나와 사뭇 즐거운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뜰 안을 건너가더군요. 그와 같은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바램가. 절대로 슬픈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슬픔이 씻겨지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의 보배여, 나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건강도 약간 회복된 모양이군요.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 사는 표도라는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그만큼 착한 여자도 드물 겁니다. 바램가,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지내기가 어떤지, 그리고 모든 점이 다 당신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표도라는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지만 그 점은 당신이 너그럽게 봐줘야 할 겁니다. 그래도 그만한 여자는 드무니까요. 여간 착한 여자가 아니랍니다. 우리 하숙집의 째레자에 대해서는 이미 당신한테 소개한 바이지만 이 여자도 역시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지요. 앞으로 편지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나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째레자를 보내주셨군요. 째레자는 정말 착하고 양순하고 말이 적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숙집 주인 마나님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기 짝이 없지요. 째레자를 마치 무슨 걸레 나부랑이처럼 사정없이 부려먹고 있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쩌다 내가 이런 빈민굴 같은 데로 기어들어왔을까요? 하숙집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이 집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깊은 산속의 새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나 조용했던지 파리 한 마리 날아와도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것이 이 집에 와보니 퉁탕거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가 그칠 새 없군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 이 하숙집의 구조를 모르시지요. 우선 아주 캄캄하고 지저분한 기다란 복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편으로는 창문도 출입문도 없는 펀펀한 벽뿐이고 왼편으로는 마치 여간밤 모양 방문만이 쭉 한 줄로 늘어서 있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새방들인데 방 한 칸에 문이 하나씩 있고 한 칸에는 두세 명씩 들어있지요. 그저 뒤죽박죽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 남았던 그 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교육도 받고 학식도 있는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더군요. 관리도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관청의 문화부문의 일을 맡아보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호모며 브람베우스며 그 밖에도 여러 작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청산유수랍니다. 굉장히 유식한 양반이지요. 그리고 장교가 두 사람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매일 도박만 하고 있습니다. 해군 소위도 한 사람 있고 영국인 교사도 있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행가. 다음 편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풍자적으로 써서, 즉 그 사람들이 제각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써서 당신한테 심심풀이의 자료를 제공할 작정입니다. 이 집의 마나님은 몸집이 작달막하고 꾀재재한 노파인데 온종일 자리옷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싸돌아다니며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째레자만 들볶고 있답니다. 나는 부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 부엌 옆에 방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서 거처하고 있다는 편이 훨씬 정확하겠지요. 그러나 이 집 부엌은 깨끗하고 밝아서 아주 훌륭하다는 걸 당신한테 말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있는 자그마하고 아담한 방입니다. 즉,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창문이 3개나 달려있는 이 집 부엌은 아주 널찍한데 옆에 벽을 따라 한쪽을 가로막아서 마치 독립된 방이 하나도 생긴 것처럼 되어 있지요. 그래도 꽤 넓고 편리한 편이어서 창문도 있고 무엇이든 있을 건 다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그만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사람의 방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이런 데 산다고 해서 여기엔 그 어떤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귀여운 발행가, 어머나 부엌이라니 하고 놀랄 것까진 없습니다. 내가 판자로 막은 부엌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일부러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오붓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나는 여기다 침대와 책상과 옷장과 걸상 2개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상도 걸어 놓았지요. 사실 좀 더 나은 하숙집도 있기는 있겠죠.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좋은 하숙집도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편리한 게 제일이니까요. 나는 특히 편리하다는 면에서 이런 데다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방 창문이 안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창문과 마주 바라보고 있는데 안뜰이라는 게 좁다랗기 때문에 언제나 쉽사리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방값이 싸다는 점도 있지요. 이 하숙집에서는 제일 값싼 방에 들어도 식사까지 하게 되면 지폐로 35루블리는 내야 합니다. 내 호주머니 사정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들어있는 이 방은 방세가 지폐로 7루블리, 식비가 은하로 5루블리, 결국 24루블리 반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 있던 집에서는 꼭꼭 30루블리씩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했습니다. 차도 매일같이 마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차값과 설탕값이 공짜로 생긴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차도 마시지 않는다는 건 어쩐지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집에 들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사람들이 돼서 더욱 떳떳하지 못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바렌가. 딴 사람들 때문에 체면상 거칠애로라도 차를 마시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나는 그따위 거칠애 같은 것을 염두에도 두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밖에도 꼭 써야 할 잡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신발이며 의복이며 하는 물건값을 제하고 난 후에 과연 얼마만한 액수가 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내 봉급은 전부 달아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몇 해 동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따금 상여금도 나오니까요. 그럼 나의 천사여, 안녕히. 당신에게 드리려고 봉숭아 화분 2개와 제라늄 화분 1개를 샀습니다. 뭐 그리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목시초도 좋아하시지요. 그렇다면 알려주십시오. 그 꽃집에 그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자세히 편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방을 빈 데 대해 공연히 쓸데없는 추측을 해서 나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편리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니까요. 내가 이 방을 빈 데는 오직 한 가지 편리하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렌가, 나는 그래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꼭꼭 따로 떼어서 저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는 제법 두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나를 파리 날개에 얻어맞고도 맥을 못 쓸 정도의 약하디 약한 인간이라 생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귀여운 님이여, 나는 이래봬도 등신이 아닐 뿐더러 확고부동한 정신의 소유자답게 어디까지나 견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나의 사랑스러운 천사여. 이럭저럭 편지지 2장에 가득 썼군요. 그리고 벌써 출근 시간이 됐군요. 귀여운 당신의 손등에 키스를 보내며 이만. 당신의 종이며 충실한 벗인 마카르 제부시킨. 추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천사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회답을 주십시오. 귀여운 바렌가, 이 편지와 함께 알사탕 1근을 보낼 테니 몸을 돌봐서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나에 대해 염려하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럼 사랑스러운 벗이여, 이번엔 정말로 안녕. 4월 8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이런 짓을 자꾸만 하시면 결국 저는 당신과 싸움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아실 텐데요. 친절하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로서는 정말이지 당신한테서 이런 선물을 받는다는 게 오히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까지도 얼마나 절약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벌써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더욱이 저는 당신이 여지껏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화분 같은 걸 또 보내주세요. 그것도 복숭아 정도라면 모르지만 제라늄은 무엇 때문에 사셨어요? 어쩌다 한마디 무심히 짓거리기만 하면 이 제라늄의 경우처럼 당신은 금방 달려나가서 사보내시곤 하는군요. 아마 이것은 무척 비싸겠지요. 하지만 꽃은 어쩌면 이렇게 고울까요? 꼭 진분홍 십자가 같아요. 이렇게 예쁜 제라늄은 어디서 구하셨을까? 저는 창문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걸 놓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마룻바닥에 기다란 의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화초를 올려놓았으면 합니다. 제가 돈을 벌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표도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방은 지금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산뜻하고 환하고. 아참, 알사탕은 또 왜 보내셨어요?
사실 저는 편지를 읽자 곧 당신에게 무슨 별다른 일이 생겼다고 추측했습니다. 천국이니, 봄이니, 향기가 풍긴다느니, 새가 지저긴다느니, 아주 꿈 같은 말만 적혀 있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쯤 되면 시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나는 생각했어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의 편지가 시로 엮여 있지 않는 것만이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달콤한 감정도, 장밋빛 꿈도, 시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커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뜻밖입니다. 아마 제가 화분을 옮겨 놓을 때 저절로 걸렸던 모양이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나를 속이려고 당신이 무슨 말을 꾸며대도, 그리고 받으시는 돈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처럼 일일이 계산을 해보인데도 당신은 한 가지도 저한테 숨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제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려. 당신이 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물건까지 희생하고 계시는 건 뻔한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당신은 어째서 그런 하숙집으로 옮길 생각을 하셨죠? 당신은 틀림없이 시끄러운 주위 환경에 불안을 느끼고 괴로움을 받고 계실 거예요. 비좁고 불편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당신은 조용한 곳에 혼자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지금 당신 주위에서는 그런 점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지 않아요. 당신이 받으시는 봉급으로 미루어 보면 훨씬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도라의 말에 의하면 이전에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고독과 결핍 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정다운 친구의 다정한 말 한마디 못 듣고 남의 집 구석방에서 한평생을 살아오셨을 리는 만무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당신이 가엾어 못 견디겠어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자신의 건강도 부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발 촛불 밑에서 글을 쓰시는 일만은 그만두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을 하셔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는 건 당신의 상간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저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 자신도 그리 유복한 편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저도 역시 상쾌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남의 일을 맡아 하던 표도라가 저한테도 일거리를 맡아다 주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고맙고 기뻐서 비단을 사러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곧 일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오전 중에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아주 유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금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만이 쉴 새 없이 떠올라 심장의 고동은 기운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추측조차 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못 견디게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날을 회상하는 것도 역시 무서워요. 하나하나의 추억이 모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무서운 슬픔에 쌓여 있으니까요. 아마도 저는 자기를 파멸의 10년 속에 몰아넣은 잔악한 사람들 때문에 한평생을 눈물로 보내겠지요. 날이 어두워지는군요.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태산 같지만 시간이 없어요. 기일을 정한 일을 맡았으니까요. 그럼 급히 몇 마디만 더 쓰겠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요. 걱정을 잊게 하니까요. 그러나 어째서 당신 자신은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오시지 못할 것인가요, 알렉세이비치? 이제는 가까운 데 이사도 오셨고 또 가끔 여가도 있을 테니까 꼭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하숙집 째레자는 저도 보았습니다. 어쩐지 어디를 몹시 앓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여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시 카페이카를 주었습니다. 아참,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요.
당신이 지금 지내시는 형편과 주위 환경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써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당신은 그 사람들과 의족해 지내시는지 그런 점을 저는 모두 알고 싶어요. 아시겠죠? 꼭 써보내주셔야 해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일부러 커튼 자락을 접어놓으렵니다. 좀 일찍 주무시도록 하세요. 어제는 밤중까지 당신 방에 불이 켜 있더군요. 오늘 저는 우울하고 안타깝고 서글퍼서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안녕. 당신의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4월 8일. 마카르의 편지. 사랑스러운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그리운 님이여, 그리운 벗이여, 가난하고도 불운한 나에게 오늘은 또다시 슬픈 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이 늙은 놈을 놀리셨군요. 하긴 나 자신이 나빴어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진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연애시 비슷한 걸 늘어놓다니 꼴불견이지요. 그러나 귀여운 벗이여, 나는 또다시 입을 놀려야겠습니다. 인간이란 정말 이상한 동물이에요. 무엇이든 짓거리기 시작하면 이따금 얼토당토 않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비명을 올릴 만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따위 어리석은 편지를 신이 나서 썼다는 것을 돌이켜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나는 매우 의기양양해서 출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환하게 밝은 빛이 넘쳤지요. 어쩐지 무조건 즐겁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명절이라고 할까요? 나는 부지런히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을 들어 자기 주위를 한번 살펴보자 모든 것이 금방 전과 같이 어두컴컴한 잿빛으로 변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잉크 자국, 똑같은 책상과 서류,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초라한 꼴을 하고 있었지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내가 페가소스 위에 올라앉은 것 같은 기분이 되었었을까? 정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었을까? 해님이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일까? 하늘이 푸르게 개어 있었기 때문일까? 아, 그러나 우리 집 창문 및 뜰 안에서 느낄 듯 말 듯 풍겨오는 그 봄의 향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내가 공연히 그렇게 생각한데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지요. 사실 사람이란 때때로 자기 자신의 감정 속에 빠져들어 엉뚱한 바보짓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요컨대 그것은 모두가 쓸데없는 마음의 흥분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밖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기보다 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찾아 들어왔다는 편이 옳겠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가 쑤십니다. 필경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어쩐지 등골이 으스스했습니다. 나는 봄이 왔다고 좋아하며 바보같이 얇은 외투를 걸치고 나갔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바렌가, 당신은 내 심정을 잘못 알았습니다. 당신은 내 심정을 전혀 딴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인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갖는 그런 애정입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아버지가 가지는 순수한 애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고아라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당신에게 내가 대신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있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나는 충심으로부터 순수한 심정으로 그리고 친척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신에게는 사돈의 팔촌이라고나 할 촌수가 아주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가 섞인 친척임엔 틀림없고 또한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동시에 보호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당신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당신은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시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 같은 나이에 시를 쓴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짓입니다. 사실 시 같은 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요. 요즘은 국민학교에서조차 시 쓰는 법을 가르치며 어린애들에게 매질을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가히 알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무엇 때문에 편지에다 위안이니 휴식이니 또 뭐니 하는 말을 써보냈습니까? 나는 별로 까다로운 성미가 아닐 뿐더러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고 요구가 많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벼랑간 사치스럽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신을 것 신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귀족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게다가 처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봐서 현재의 나보다 훨씬 궁색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요. 나는 고생 모르고 자란 귀한 집 자식이 아니랍니다. 하긴 바른대로 말한다면 이전에 있던 하숙이 모든 점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았고 또 살기도 편했습니다. 그야 물론 지금 이 집도 좋기는 좋지요.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더욱 유쾌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가 많아서 재미있는 점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예전 하숙집에 미련을 갖게 되는군요. 대체로 우리들처럼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예전 것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전 하숙으로 말한다면 방은 굉장히 좁고 또 그 벽은, 그러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면 뭐합니까? 벽은 어디나 다 똑같지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날의 온갖 추억이 나를 하염없는 생각에 잠기게 할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그것이 비록 괴로웠던 것이라도 돌이켜 생각할 때는 어쩐지 즐거운 느낌을 주는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몹시 불쾌했던 사실이나 원통했던 사실까지도 추억에서는 그 불쾌했던 면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립고도 매혹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떠오릅니다. 발행가, 우리는 조용히 살았답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와 나와 이렇게 단둘이었지요. 그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금도 나는 그 할머니 생각을 하면 공연히 슬퍼지는군요. 참으로 착한 사람이셨지요. 방세도 비싸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석자나 되는 기다란 뜨개 바늘로 여러 조각의 헝겊을 맞붙여 가지고 혼니부를 만들곤 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촛불을 둘이서 함께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한 책상에 마주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마샤라는 손녀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어린애였지만 지금은 아마도 10서너 살이나 먹은 소녀가 되었을 겁니다. 어찌나 까불고 재롱을 잘 부리는지 언제나 우리를 웃겼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셋이서 그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기나긴 겨울밤엔 둥그런 식탁에 바싹 붙어 앉아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는 다시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마샤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장난을 하지 않도록 곧잘 옛날 얘기 같은 걸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얘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철 모르는 어린애들 뿐만 아니라 분별이 있고 똑똑한 어른까지도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얘기였어요. 정말입니다. 나 자신으로 말하더라도 담뱃대를 입에 문 채 할머니가 하는 얘기에 정신이 팔려 일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기가 일쑤였답니다. 그러니 장난꾸러기 어린애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꼼짝 않고 앉아서 조그만 손으로 볼구레한 뺨을 받치고 예쁘장하게 생긴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정신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무서운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할머니의 겨드랑이 밑으로 자꾸만 몸을 비비고 들러붙습니다. 그러는 걸 보는 것이 우리는 또 퍽 재미있었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촛불이 꺼져가는 것도 몰랐고 밖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바렌카, 우리는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답니다. 그러나 공연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군요. 아마 당신에겐 이런 얘기가 재미없을 테지요. 내게도 이런 회상은 별로 유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처럼 저녁 무렵엔 더욱 그렇습니다. 제레자는 무슨 일 때문인지 바삐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골치가 아프고 등도 좀 쑤시는 것 같고 그리고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이상한 상념까지도 어쩐지 병든 것 같고 바렌카,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군요. 그런데 나의 사랑스러운 보배여, 어떻게 감히 당신은 그런 말을 쏘곤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귀여운 바렌카, 내가 당신을 찾아다니는 걸 본다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당신한테 가려면 뜰안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어 물을 것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고 나중에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 나돌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철야기도회에서 만나는 편이 좋겠어요. 그 편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건 그렇고 바렌카, 이렇게 서투른 편지를 보냈다고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군요. 그러나 바렌카, 나는 나이 들고 학식 없는 인간입니다. 젊을 때 이렇다 할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또 지금 새삼스럽게 공부를 시작해봐야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건 뻔합니다. 다정한 벗이여,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글을 쓰는 재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좀 더 재미있게 쓰려고 애를 써봐야 결국은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되고 만다는 것은 일부러 누가 지적해주거나 비웃지 않아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가에 서 있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덧문을 닫고 있는 걸 보았지요. 그러면 안녕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도록 빌겠습니다. 그러면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부디 안녕히 당신의 진정한 벗인 마카르 제부시킨 추신 친애하는 벗이여 지금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풍자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공연히 우스갯소리를 늘어놓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군요. 그런 짓을 하다가는 제나체 침뱉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필경 나도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4월 9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다정한 벗이며 은인이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그렇게 풀이 주고 공연히 빗나가시다니 그건 너무해요. 뭐 그렇게까지 노여워하실 건 없지 않아요. 정말 어쩌면 좋을까. 저는 곧잘 조심성 없이 짓거리는 계집애이기는 하지만 설마 당신이 제 말에 무슨 가시가 돋져 있다고 생각하실 줄은 천만 뜻밖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나이나 성격을 꼬집는다거나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기는 모두 내가 경솔했기 때문이지요. 아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거예요. 사실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당신이 그 편지에 일부러 농담 비슷한 말을 쓰셨다고 생각했었지요. 당신이 저의 편지에 기분을 상하셨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슬퍼서 못 견디겠어요. 다정한 벗이여, 은인이여, 정말 당신은 저를 오해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쌀쌀하고 은혜도 모르는 계집애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당신이 저를 간악한 사람들의 소나기로부터 그들의 박해와 중어로부터 구해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다는 것을 저는 가슴속 깊이 명심하고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거예요. 만약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한다면 그때는 당신도 행복해지겠지요. 오늘 저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열이 있는가 하면 오한이 나고 그런가 하면 다시 열이 나는군요.
표도라가 저를 여간 염려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은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를 꺼려 하십니다만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딴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과 우리들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못 찾아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안녕히. 오늘은 이 이상 쓸 얘기도 없고 또 있다 해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발 저를 노엽게 생각 마시고 저의 변함없는 존경과 순종을 믿어주세요. 더없이 진실하고 양순한 당신의 계집종인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올림. 4월 12일 마카르의 편지. 나의 귀중한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아, 사랑스러운 나의 보배요. 어디가 편찮으시단 말입니까? 당신은 번번이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내가 편지할 때마다 써보내지 않았어요. 몸을 조심해라. 옷을 두껍게 입어라.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밖에 나다니지 말라. 만사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고 타일렀는데, 아, 그런데 나의 천사요.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군요. 이제 보니 꼭 어린애와 한 가지가 아닙니까? 당신은 몸이 약합니다. 지푸라기처럼 약하단 말입니다.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바람을 쐬도 금방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려서 위험을 피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행가, 당신은 나의 생활 상태라든지 주위 환경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럼 기꺼이 당신의 희망을 들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지요. 그래야 알아듣기 쉬울 테니까. 첫째로 우리 하숙집 정면 입구에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층층대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자리 잡은 것은 깨끗하고 밝고 널찍하며 전부가 주철과 마호가니로 되어 있지요. 그 대신 뒷문에 대해선 묻지 않은 편이 좋을 겁니다. 꾸불꾸불 나선형으로 되었는데 습기 차고 지저분하고 층계는 군데군데 부서지고 게다가 벽으로 말하면 손대기라도 했다간 손에 때가 새까맣게 묻을 만큼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층계가 꼬부라지는 곳에 있는 공간에는 괴짝이며 걸상이며 부서진 찬장 따위가 쌓여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걸레 나부랑이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가 하면 유리창은 깨진 채로 있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계란 껍데기와 생선 찌꺼기 따위가 가득 들어있는 통이 놓여있지요.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집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방 안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구역질이 날 만큼 취기가 나는 건 아니지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좀 썩은 것 같은, 코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시큼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 대수로운 것은 아니지요. 2, 3분만 지나면 이 냄새는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돼서 냄새가 안 나게 되었는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느새 그 냄새가 자신에게 옮아와서 옷에서건 손발에서건 그리고 몸 전체에서건 똑같은 냄새가 풍겨지기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냄새가 몸에 배어서 모르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는 검은 방울새가 오래 살지를 못하는군요. 해군 소위가 기르고 있는데 벌써 5마리째랍니다. 요컨대 이 집 공기 속에서는 살 수 없는가 봅니다. 이 집 부엌은 널찍하고 환합니다. 그야 물론 아침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굽고 튀기고 하는 바람에 약간 순내가 나고 또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물을 뿌리고 퍼붓고 해서 별로 좋지 않지만 그 대신 저녁 때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엌에는 빨랫줄을 매고 거기다 항상 헤어진 속옷 따위를 걸어 놓습니다. 내 방은 부엌과 가깝기 때문에 아니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냄새에 약간 골치를 앓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살면 정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는 날마다 새벽부터 야단법석입니다.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즉 출근해야 할 사람이나 집에 들어앉아서 자기 일을 할 사람이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사모바르는 거의 전부가 주인 마나님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몇 개 되지도 않아서 그것을 우리들은 차례로 돌려가며 사용하지요. 제 차례도 아닌데 차종을 들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습니다. 실은 나도 첫날에 하마터면. 그러나 이런 말을 써서 뭐합니까? 어쨌든 나는 곧 여러 사람들과 서로 사귀게 되었지요. 제일 먼저 해군소위와 친해졌습니다. 유달리 솔직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더군요. 자기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그리고 뚫라시의 시장 대리한테 시집간 누이 얘기, 꾸룬슈타르 군왕 얘기, 이런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나 내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곧 자기 방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초대하더군요. 가보니 바로 그 방은 함께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서 트럼프 놀이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나한테 차를 대접하고는 자기들과 함께 노름을 하자고 짓궂게 졸라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비웃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친구들은 밤을 새우며 노름을 했고 내가 들어갔을 때도 그 노름판에 계속이란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백묵과 트럼프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눈을 뜰 수 없으리만큼 담배 연기가 방 안에 자욱했지요. 물론 나는 노름판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나를 철학 냄새가 나는 말이나 시부렁거리는 인간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한테 말을 거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지요. 이젠 절대로 그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 친구들의 트럼프 놀이란 도박이에요. 순전한 도박판이란 말입니다. 어떤 간청의 문화부문의 일을 맡아본다는 그 관리의 방에도 역시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점잖고 착실하고 우아하고 모든 점에서 고상해서 탓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렌가, 이 집에 대해서 쓰는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주인 마나님은 정말 더러운 여자입니다. 게다가 마기 할멈과 다를 바 없지요. 째리자를 만나보았다고요. 그렇다면 그 여자의 가련한 꼴을 똑똑히 보셨겠군요. 병들어 털이 빠진 병아리처럼 바싹 마르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는 심부름꾼이 2사람밖에 없답니다. 째라자와 또 하나, 주인 마나님의 종인 팔리돈이라는 사내와 이렇게 2사람이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내한테도 필경 팔리돈이라는 이름 외에 무슨 본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팔리돈이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지요. 그래서 모두들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빨갛고 애꾸눈인데다가 코는 주먹코이고 성질이 우락부락한 핀란드계의 사내랍니다. 찌리자와는 금방 주먹질이라도 오갈 듯이 늘 아웅다웅하는 사이지요. 요컨대 전체적으로 봐서 이 하숙집은 지내기가 썩 좋은 곳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모두들 잠자리에 들어가 조용히 자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구석에 모여 앉아 노름판을 벌이고 있는 작자들도 있고 때로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제는 나도 그런 것에 익숙해졌습니다만 이런 난장판에 처자를 거느린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데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더군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새방살이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른 방들과 나란히 붙어 있지 않고 한쪽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다 뿐이지 결국 틀림없는 한 지붕 밑이지요. 아주 얌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이건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방 한 칸을 판자로 막아놓고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지요.
바깥 주인은 무슨 일 때문인지 7년 전에 관청에서 쫓겨난 후 여태까지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르시코프라는 성을 가진 아주 백발이 다 된 작달막한 영감인데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기름때가 반지르르한 누더기를 걸치고 다닙니다. 내 옷보다도 더욱 형편없지요. 얼굴에 수척한 꼴은 정말 가엾기 짝이 없더군요. 그 사람과는 가끔 복도에서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봐도 무릎을 와들와들 떨고 있습니다. 손도 떨고 머리까지 떱니다. 무슨 병인지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슨 병에 걸린 것만은 틀림없을 겁니다. 기가 푹 죽어 누구한테나 겁을 먹고 언제나 한쪽 옆으로 피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떤 때는 사람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만 이 영감님은 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은 아내와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는데 역시 형편없는 약골이지요. 아내는 젊었을 때 대단한 미인이었던지 지금도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가엾게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다닙니다. 그들은 이 집 주인 마나님한테 빚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 마나님은 그들에게 그리 좋은 낯을 보이지 않더군요. 이것도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구르시코프 본인에게도 무슨 재미없는 일이 있어서 관청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민사 문제인지 혹은 형사 문제인지 그렇지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건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척 가난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방은 언제나 잠잠하고 조용해서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요. 아이들이 떠든다거나 장난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나는 밤에 우연히 그 방문 앞을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그때만은 언제나 떠들썩하던 하숙집이 조용했어요.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가 나더니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방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내 가슴은 사뭇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덕택에 나는 밤새도록 이 가난하고 가엾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그럼 소중한 나의 벗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힘자라는 데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썼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님이여, 당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쑤셔옵니다. 당신한테 따뜻한 외투가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진눈깨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이 빼찌르부르크의 봄이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한시바삐 온화한 기후가 나를 구해주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요. 귀여운 발행가, 내 문장을 너무 꼬집어 뜯지는 마십시오. 문체가 도대체 대먹지 않았으니까요. 손톱만큼이라도 글재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신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내려간데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인간이라면 별 문제겠지만 나는 서푼어치의 교육도 받지 못한 인간이니 하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당신의 충실한 벗. 마카르 제부시킨. 4월 25일 바르바라의 편지. 존경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오늘 저는 사촌동생 샤샤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가엾게도 그애 역시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으니. 그리고 이건 딴 데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안나 표도로브나가 여전히 저를 찾고 있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저의 뒤를 쫓아다니려나 봐요. 그 여자는 저를 용서하고 지난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싶다고 한답니다. 자기가 꼭 한번 저를 찾아오겠다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당신 같은 분은 저의 친척도 아무것도 아니며 제일 가까운 친척은 자기라고 한답니다. 우리들의 집안일에 끼어들 권리는 당신에게 조금도 없다느니 그리고 제가 당신의 동정과 원조를 받고 산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남보기에도 면목 없는 짓이라느니 자기가 저를 먹여 길러준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다느니 저와 저의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는 걸 자기가 구해주었다느니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리며 2년 반 이상이나 우리들 때문에 돈을 쓰고 게다가 우리들의 빚까지 죄다 탕감해 주었다느니 뭐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까지 아무런 동정도 베풀려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만일 가엾은 어머니가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선 다 알고 계시겠죠. 안나 표드로브나는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굴러 들어오는 복을 붙잡지 못했다고 한답니다. 자기는 저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었다. 자기 자신에겐 조그마한 잘못도 없는데 제가 명예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아니, 필경 지키려는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아, 하나님, 살펴주세요. 과연 어느 쪽에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한답니다. 부이코프 씨에겐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 남자는 어떤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제 아무리, 아니,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말을 새삼스럽게 늘어놓는 것일까요? 그러나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저 떨고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도 2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적어도 저에 대한 자신의 죄만은 스스로 인정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는 그처럼 기세가 등등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그러나 친애하는 벗이여, 세상에 오직 한 분인 은인이여, 절대로 염려하지는 마세요. 표도라에게는 언제나 과장해서 떠벌리는 버릇이 있으니까요. 저는 무슨 중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어제 볼꼬보 마을에서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약간 감기가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처럼 간청을 했는데도 어째서 당신은 함께 가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가엾고 불쌍한 어머니. 어머니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어머니가 보고 계셨다면, 아,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올림. 5월 20일 마카르의 편지. 사랑스런 나의 보배인 바렌가. 포도를 조금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좋다고들 하며 의사도 갈증이 나는 데는 포도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요전에 장미꽃이 탐난다고 말했지요. 바렌가.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귀여운 바렌가, 식욕은 있습니까? 무엇보다 식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 덕분에 모든 일이 무사히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불행도 완전히 종말을 고하려나 봅니다.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책은 말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아무 데서도 구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 대신 그 사람한테는 훌륭한 책이 한 권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문체로 쓰여진 책인데 나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우리 하숙집 친구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내가 한번 읽고 싶다고 부탁했더니 그럼 빌려주마고 약속했어요. 다만 당신이 그걸 읽을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 방면엔 당신 눈이 높아서 당신의 구미에 맞는 걸 구해드리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스런 나의 보배여.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필경 시라든지 탄식이라든지 큐피트이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시집도 구해드리지요. 무엇이든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명문만을 추려서 베낀 노트도 한 권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발행가,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표도라가 당신한테 했다는 얘기는 모두 허튼 소리입니다. 너는 거짓말을 했지. 그렇게 그 거짓말쟁이에게 말해 주시오. 내가 새로 맞춘 옷을 팔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내가 뭐 때문에 옷을 팔겠어요. 더욱이 은하로 40루블이나 되는 상여금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팔아버린단 말입니까? 발행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표도라라는 여자는 공연히 남을 의심한답니다. 정말 의심이 많은 여자지요. 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잘 살게 될 겁니다. 그저 당신만, 나의 천사여, 당신만 제발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하루속히 완쾌하여 이 늙은이의 속을 태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누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수척해졌다고. 그건 낭설입니다. 어디까지나 낭설입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고 나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피둥피둥 살이 쪄서 그야말로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완쾌된다면 나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럼 나의 천사여, 안녕히. 어여쁜 당신의 손등에 키스를 보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당신의 벗 마카르 제부시킨. 추신. 귀여운 벗이여. 글쎄 어쩌자고 당신은 또다시 그런 말을 써보냈습니까? 왜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합니까? 발행가. 대체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을 만나러 자주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밤의 어둠을 타서 찾아가란 말입니까? 그러나 마침 지금은 그 어둠조차 거의 없는 계절이 아닙니까? 귀여운 나의 천사여, 나는 당신이 알아 누워 있는 동안, 열이 높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거의 한시도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감히 그런 대담한 짓을 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며 귀찮게 캐어 묻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삼가게 되었지요. 그렇잖아도 이 집에서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있답니다. 그래도 나는 째레자만은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함부로 짓거리는 성미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발행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이라 떠들어댈까요? 그러니까 발행가, 꾹 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완쾌한 후에 밖으로 나가서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6월 1일, 바르바라의 편지. 그립고 그리운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애를 써주신 보답으로, 그리고 제게 주시는 따뜻한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고 유쾌하게 해드릴 수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저는 옷장 속을 뒤져 이 노트를 찾아내서 지금 이것을 당신에게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이것은 제가 그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시절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호기심을 가지고 저의 지난날의 생활에 대해서,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포크롭스키 씨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거듭되는 저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 번 제게 물으셨고, 또 제가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동기에서 저의 일생 중에 한 시기를 기록해둔 노트를 꼭 한번 읽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 노트를 당신한테 보내드리면 틀림없이 무척 반가워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다시 읽어보았더니 어쩐지 마음이 몹시 언짢습니다. 이 노트의 마지막 장을 썼을 때 비하면 이제 저는 나이가 곱절이나 먹은 것 같이 여겨지는군요. 이것은 두고두고 조금씩 쓴 것입니다. 그럼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요새 갑갑하고 쓸쓸해서 못 견딜 지경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일도 자주 있어요.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병이 완쾌될 무렵엔 정말로 갑갑증이 심한가 봐요.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자신은 설탕 없는 차를 마시면서도 상대에게 좋은 것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카르의 마음. 여러분은 이 무모한 다정함을 어떻게 보시나요? 글로밖에 마음을 전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거리가 참 아득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바르바라의 수기. 1. 아버지가 작고하실 때 나는 겨우 14살이었다. 어린 시절은 이곳이 아닌 여기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티연에 있는 피 공작의 넓은 소유지의 관리인이었다. 우리들은 공작의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들 중에 한 곳에 살고 있었다. 조용히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한창 장난이 심한 조그만 코울릭의 계집애였다. 날마다 들판과 숲속과 마당에서 뛰고 달리는 것이 일과였는데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언제나 분주했고 어머니도 역시 집안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었다. 나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는 오히려 그 편이 좋았다. 언제나 이른 아침부터 연못이나 숲이나 목초를 베는 데나 곡식을 거둬들이는 데로 달려가곤 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거나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정하지 않고 마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마구 달려가거나 옷이 찢기거나 그런 건 조금도 아랑곳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꾸중을 들어도 나는 태연했다. 그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한평생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던들 나는 무척 행복했으리라. 그러나 내 나이 아직 어렸을 때 나는 그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빼찌르부르크로 이사해 왔을 때 나는 겨우 12살이었다. 아, 그 서러운 이사 준비가 이제는 얼마나 쓰라린 추억이 되었는가. 어릴 때부터 깊이 정든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할 때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목을 얼싸안고 며칠만이라도 더 그 마을에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한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나를 꾸짖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하니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역시 눈물을 흘렸다. 늙은 피공작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고한 것이다. 아버지는 약간의 돈을 빼찌르부르크에 사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있었다. 그래서 가온을 만회하려고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의 이웃으로 이사해 가서 살아야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모두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우리들은 빼찌르부르크 스키야구에 자리 잡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았다.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나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우리들이 빼찌르부르크에 온 것은 가을이었다. 고향 마을을 떠날 때는 구름 한 점 없이 갠 청명하고 따뜻한 날씨였고 농사일도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탈곡장에는 큼직큼직한 곡식가리가 높다랗게 쌓이고 새떼가 모여들어 지저귀고 이렇게 모든 것이 활기있고 즐겁기만 했는데 빼찌르부르크는 그와 딴판으로 거리에 들어서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음산한 가을의 진눈깨비, 잔뜩 찌푸린 하늘, 질벅거리는 보도, 무엇이 못마땅한지 무뚝뚝하고 성난 것 같은 낯선 사람들의 얼굴. 그러나 우리들은 이럭저럭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새살림을 차리느라고 애를 쓰며 쫓아다니고 분주히 일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아버지는 언제나 밖에 나돌아다니셨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나 다름없었다. 새집에 이사해 와 첫밤을 새운 이튿날 아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여간 슬프지 않았다. 우리 집 창문 밖으로는 흰누런 뉘집 담장이 가로막고 있었다. 한길은 언제나 질벅거리고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있었다. 한편 우리 집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깊은 수심과 답답한 공기에 쌓여 있었다. 친척이나 가깝게 사귀고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안나 표도르브나와 절교 상태에 있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얼마간의 빚이 있었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이 사업관계로 우리 집에 꽤 자주 드나들었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 다투고 떠들어대고 욕짓거리를 하곤 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아버지는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성난 얼굴로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와도 말하려 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셨다. 그런 때에는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나는 아무데나 한쪽 구석에서 책을 앞에 놓고 숨을 죽여가며 꼼짝 못하고 얌전히 앉아있기가 일쑤였다. 페츠르부르크에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난 후 나는 어떤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 틈에 끼었을 때 나는 얼마나 마음이 처량했는지 모른다. 내게는 모든 것이 냉정하고 퉁명스럽게 보였다. 사감 선생은 무섭고 잔소리가 심한 여자들 뿐이었고 여학생들은 모두가 남을 비웃기 잘하는 건방진 계집애들 뿐이었는데 반면에 나는 그야말로 시골뜨기였던 것이다. 그들은 사정없이 남의 흉만 보려고 들었다. 빈틈없이 짜여진 시간제도, 여럿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식탁, 재미라곤 조금도 없는 선생님들. 처음에는 이러한 것이 모두 나를 참을 수 없게 괴롭히는 것이었다. 나는 잠을 잘 수조차 없었다. 지루하게 추운 겨울밤을 뜬 눈으로 세운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녁마다 모두들 복습이나 예습을 하는 시간이 되면 나도 남들처럼 프랑스어 회화나 단어책 앞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하늘을 날아 아늑한 우리 집, 아버지와 어머니, 늙은 유모, 그리고 그 유모가 들려주던 옛날 얘기 같은 데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아, 그러면 내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집에 있는 것은 아무리 하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머릿속에 그려보면 기쁨이 넘쳐왔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지금 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마 그 아늑한 방에서 식구들과 함께 사모바르를 둘러싸고 앉아 있겠지. 그러면 얼마나 따뜻하고 편하고 기분이 좋을까. 지금 당장에 달려가서 어머니를 으스러지도록 힘껏 끌어안았으면. 이런저런 생각을 두서없이 하고 있노라면 슬픔의 눈물이 가슴 가득히 개어와서 남몰래 소리를 죽여가며 울기 시작한다. 따라서 단어 같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내일 수업에 예습을 못했으니 밤새도록 선생님과 사관과 학생들이 꿈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밤새도록 꿈속에서 자습을 한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한 가지도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없다. 나는 벌로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있어야 하고 식사는 한 접시밖에 받지 못한다. 이리하여 나는 몹시 기가 죽어 침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여학생들이 모두 나를 놀려대고 공연히 집적거리고 독분을 읽을 때 회방을 놓고 식사나 차를 마시러 줄을 지어 갈 때에는 꼬집어 뜯고 하잘것없이 터무니없는 일들을 일일이 사감한테 고해 바치고 해서 나를 못살게 굴었다. 그 대신 토요일 저녁 유모가 나를 데리러 올 때의 기쁨이란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늙은 유모를 힘껏 끌어안는 것이 일쑤였다. 유모는 내게 춥지 않게 두꺼운 외출복을 껴입혀준다. 그리고 한시 바삐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내 뒤를 어슬렁거리며 겨우 쫓아온다. 나는 유모에게 그동안 밀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짓거린다. 그리하여 나는 즐겁고 활발한 계집애가 되어 집에 다다른다. 마치 10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집안 식구들을 힘껏 끌어안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식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흔든다. 나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껑충껑충 뛰논다. 그 다음 아버지와의 엄숙한 대화가 진행된다. 학과에 대하여,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 대하여, 프랑스어에 대하여, 로몬드의 문법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모두 즐거워했고 만족해했다.
그때 그 순간을 회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은 즐겁게 설레어 오는 것이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썼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지막 한 푼까지 툭툭 털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궁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침울하고 시무룩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역정을 내곤 했다. 성미가 몹시 거칠어졌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분통을 터뜨릴까봐 무서워서 눈물조차 보이지 못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끝내 병에 걸리고 말았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가고 이상한 기침까지 쿨룩쿨룩하게 되었다. 기숙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언제나 슬픈 얼굴들만이 나를 맞아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혼자서 울고 있고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꾸중 섞인 푸념이 시작된다. 아버지는 나에게 너는 우리한테 손톱만한 기쁨도 위안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너를 위해 마지막 남은 동전 한 푼까지 몽땅 털어 바쳤는데 너는 여지껏 프랑스 말조차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호되게 꾸짖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실패와 온갖 불행의 원인을 전부 나와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어머니를 어쩌면 그처럼 괴롭힐 수 있었을까. 어머니를 보면 나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뺨은 홀쭉하게 여의었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얼굴에는 폐병 환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불그레한 빛이 나타나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버지의 성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말부터 꺼내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튀어나올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꾸중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종종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프랑스 말도 제대로 못하니 너는 바보라느니, 너의 학교 교장은 직무에 태만하고 어리석은 여자라느니, 그 여자는 학생들의 풍기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느니, 나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느니, 로몬드의 문법책은 도대체 되먹지 않았으며 그것보다는 자폴리스키의 책이 훨씬 좋다느니, 너 때문에 공연히 돈만 많이 썼다느니, 너는 돌덩어리처럼 냉정한 계집애라느니. 가엾게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프랑스 말의 회화와 단어를 외려고 길을 쓰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잘못과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더없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갖가지 근심과 비애와 실패가 이 가엾은 아버지에게 극심한 타격을 주었다. 아버지는 의심이 많아졌고 걸핏하면 짜증만 내게 되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자기의 몸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서 갑자기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리고 얼마 알지도 않고 조련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우리는 그 후 며칠 동안을 그저 멍하니 정신을 잃고 있었다. 어머니는 완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어머니가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지나 않았나 하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가 무섭게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 듯이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튀어나와 때를 지어 몰려들었다. 집에 있는 가재도구며 물건들을 우리는 몽땅 내주었다. 이곳에 이사와서 반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마련한 빼제르부르크 스카야구의 조그만 집도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 밖에 나머지 물건들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집도 없고 의지할 때도 먹을 양식조차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심한 병고에 신음하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들은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 살아나갈 방도가 막연했다. 오로지 우리 앞길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겨우 만 14살밖에 안 되었다.
바로 그때 안나 페도로브나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그 여자는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여자 지주이고 우리들의 친척벌이 되는 사람이라 했다. 어머니 역시 그 여자가 우리 친척이기는 하지만 아주 촌수가 멀다는 말을 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의 그 여자는 우리와 아주 발길을 끊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서야 불쑥 나타나서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우리를 동정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의 몰락과 불우한 형편을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해서 함부로 빚을 짊어진 탓이라느니 너무 자기 힘만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라느니 하는 말도 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와 좀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불쾌한 일들을 서로 깨끗이 씻어버리자고 제의했다. 어머니가 우리는 당신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더니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진혼 미사를 드려주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어머니와 정식으로 화해한 것이다. 장황한 서론과 설명을 늘어놓고 나서 안나 페도로브나는 우리들의 피곤한 형편이며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며 앞으로 살아나갈 가망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과장해서 떠벌리더니 자기 집에 와 있도록 하라고 우리를 청했다. 그 여자의 말을 빈다면 자기 집에 와서 피신해 있으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말을 했으나 당장에 그 문제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어쩔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또 달리 난간을 뚫고 나갈 아무런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안나 페도로브나에게 당신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우리가 페체르부르크 스카야구에서 바실리옙스키 오스트로프로 이사해 간 그날 아침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하늘이 맑게 개어 공기가 건조하고 서리가 하얗게 내린 가을 아침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저 슬프기만 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는 깊은 우수가 가슴을 죄었다. 그때처럼 마음이 쓰라린 적은 정말 없었다. (1844년) 가을에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마지막 추고가 끝난 것은 그 이듬해 5월이었다. 작품이 완성되자 그의 친구 그리고로비치는 그 원고를 가지고 자기 선배인 신진 시인 네크라소프를 찾아가서 그것을 낭독했다. 주인공 마카르가 바르바라와 이별하는 마지막 대목에 이르자 낭독을 하고 있던 그리고로비치 자신도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벼랑간 흐느끼기 시작했다. 네크라소프는 벌써부터 울고 있었다.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먹거리며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다. 이 걸작이 주는 지고한 사랑이 그의 정신에 폐부를 찔렀던 것이다. 네크라소프는 이 작자를 마음껏 포옹하고 싶은 충동에 못 이겨 밤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로비치를 졸라 빈민굴로 도스토옙스키를 찾아갔다. 새벽 4시였다. 세 사람은 굳게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희열과 흥분에 쌓인 그들의 눈에서는 새로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크라소프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고를 들고 당시 러시아 평론계의 대가였던 벨린스키에게로 달려가서 새로운 고골리가 출연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에 벨린스키는 요즘엔 고골리가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온단 말이야. 하며 비웃는 말투로 대꾸하고는 좀처럼 상대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냉담한 평론가도 마지못해 원고를 받아들고 몇 장 읽어내려가자 어느덧 이 작품에 감동되고 말았다. 진짜 고골리의 후계자가 출연했다고 느껴 당장 이 작가를 불러오라고 했다. 도스토옙스키가 찾아오자 벨렌스키는 미친 듯이 자기를 읽고 외쳤다. 이봐, 자네가 쓴 것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진리인가 알겠나? 아니야, 20 살밖에 안 되는 자네가 그걸 알 리가 없지.
그런 가련한 관리는 그 하찮은 직무 때문에 자기 몸을 망치고 과오를 범해 비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행을 토하는 것조차 하나의 배반행위라고 여겼던 거야. 그건 기막힌 일이야. 비통한 일이야. 자넨 문제의 핵심을 포착하고 그 근본을 제시했어. 자네한테 천재가 부여되었어. 그 천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게. 그러면 틀림없이 자넨 위대한 작가가 될 걸세. 이 일이 있은 몇 개월 후 가난한 사람들은 네크라소프가 편집하고 있던 빼제르부르크 아르마나크지에 연재되었고 벨린스키도 장문의 논문을 써서 이 작품을 굳고 찬양했다. 많은 비평가들도 거기에 덩달아 동조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곧 독서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것이다.